내가 너희 엄마를 버렸다. 응급실 바닥에 무릎 꿇은 노인이 오열했습니다. 새벽 2시 차가운 형광등 아래 비에 젖은 고아 쌍둥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병원비조차 없어 동생을 업고 응급실을 뛰어다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얘 숨이 안 쉬어져요. 보호자분 연락처 있으세요? 저희 부모님 안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처럼 꺼내든 낡은 카드 한 장. 엄마가 진짜 위험한 날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카드 이름을 본 순간 병원 직원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죽은 엄마 이름의 카드. 그 카드를 본 재벌 회장은 한밤중에 병원으로 달려왔고 아이들 앞에서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죽은 엄마는 그 카드를 남겼던 걸까요? 그리고 평생 모든 걸 가진 남자는 왜 어린 쌍둥이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야 했던 걸까요? 가난했던 엄마가 끝까지 숨기고 간 마지막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발요. 얘 숨이 이상해요.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바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운동화 자국이 하얀 타일 위로 길게 번졌습니다. 마른 숨소리가 섞인 기침이 응급실 한복판에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작은 체구의 아이 하나가 다른 아이를 등에 업고 서 있었습니다. 업힌 아이의 손끝은 축 늘어진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은 파랬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환자 상태 언제부터 이랬어요? 아까부터 열이 심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보호자는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참아온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입술 끝이 떨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안 계세요.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멀리서는 심전도 기계 삑삑거리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누군가는 고통에 겨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날 말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숨 쉬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밤이 있습니다. 아이의 젖은 후드 점퍼에서는 눅눅한 비 냄새와 오래된 섬유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손등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하얗게 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 손으로 아이는 동생의 등을 계속 쓸어내렸습니다. 야, 괜찮아. 정신 놓지 마. 나 봐. 눈 떠봐. 업힌 아이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형? 그 한마디가 너무 약해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촛불 같았습니다. 미안. 뭐가 미안해. 괜찮다니까. 병원비 비싸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간호사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응급실은 많은 걸 봅니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
보호자 없어서 복도에서 울다 가는 사람, 수술비 때문에 쌓인 망설이는 가족들. 그런데 어린아이 입에서 병원비 걱정이 먼저 나오는 순간만큼은 아무리 무뎌진 사람이라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됩니다. 간호사는 아이를 급히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사가 달려왔고 체온계를 꽂는 손길이 빨라졌습니다. 열이 너무 높은데요. 폐 쪽 소리 이상합니다. CT 먼저 돌려야겠습니다. 형은 침대 끝에 붙어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엔 오래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생기기 어려운 흔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얘 괜찮은 거죠? 의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보호자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형은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보호자 성명, 연락처, 관계. 빈칸들이 눈앞에서 아득하게 흔들렸습니다. 볼펜을 든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가 써도 돼요? 형제면 가능합니다. 형은 한참을 망설이다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삐뚤빼뚤 눌러 쓴 글씨에 물방울 하나가 톡 떨어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보호받으며 살고 어떤 사람은 아직 어른도 되기 전에 누군가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이상하게 빨리 철이 들어버립니다. 검사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형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어깨가 잘게 떨렸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떠오른 듯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2장, 동전 몇 개, 편의점 영수증 하나,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납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호자분, 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 들어가면 비용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직원은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밀 검사랑 응급 처치까지 하면 우선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안 돼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학생, 직원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도 도와주고 싶은데 병원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급실 형광등 불빛 아래 젖은 바닥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반지하 방, 비 새는 천장, 한겨울 보일러도 못 틀던 밤, 엄마는 연신 기침을 하면서도 아이들 이불을 먼저 덮어주곤 했습니다. 우리 애들 감기 들면 안 되는데. 그러고는 늘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안 아프다고.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화장실 문 잠그고 기침하던 소리를, 수건으로 입 막고 우는 소리를. 형은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카드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 가장자리는 다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오래 접혀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손으로 카드 지갑을 여는 순간 희미한 비누 냄새 같은 게 스쳤습니다. 엄마 냄새였습니다. 순간 아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오래됐는데도 이상하게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형은 카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론 눈이 내리고 있었고 병실 히터는 고장 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바짝 마른 손으로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들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울지 말고 들어. 엄마는 힘겹게 숨을 삼켰습니다. 진짜 위험한 날 오면 이 카드 써. 무슨 카드인데? 꼭 살아야 하는 날 있잖아. 그때 엄마 눈빛은 이상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날만 써. 형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하면 안 될까요? 직원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무심하게 단말기에 꽂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직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카드 앞면 이름을 본 것입니다. 잠깐 숨을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카드. 직원이 다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바라봤습니다. 학생 이거 누구 카드예요? 엄마 거예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요? 형은 작게 말했습니다. 김혜진이요. 그 순간 직원 표정이 이상하게 굳었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원은 다시 카드와 아이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카드 어떻게 가진 거죠? 형은 불안한 얼굴로 카드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응급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직원의 눈빛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 이름을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학생 잠깐만요. 수납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병원 규정만 이야기하던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단말기 위에 올려진 검은 카드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형은 본능적으로 카드를 다시 움켜쥐려 했습니다. 왜요? 안 되는 카드예요? 직원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접수창구 위 형광등 불빛이 카드 표면에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검은색 바탕 위 은색 이름 세 글자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혜진. 직원은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학생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형의 목을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은 응급실 안 공기까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참 묘합니다. 젊을 땐 남 이야기 같고 나이 들면 하나둘 자기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부모 먼저 보내본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집 한 칸이 한순간에 텅 빈 창고처럼 변해버린다는 걸 말입니다. 직원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2달 됐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형은 젖은 손으로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줬어요. 진짜 위험할 때 쓰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 아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애써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 버티는 얼굴. 너무 일찍 철든 아이들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말기에서 짧은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빅. 직원이 순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일반 카드 승인창이 아니었습니다. 빨간색 긴급 문구 하나가 화면 중앙에 떠 있었습니다. VVIP BLACK EMERGENCY
AUTHORIGATION. 직원 눈이 커졌습니다. 곧바로 병원 내부 전산 화면까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응급 승인 요청. 최우선 등급 활성화. 직원은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를 병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병원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던 카드였습니다. 단 한 번도 실제 사용된 적 없는 카드.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록돼 있지만 삭제조차 금지된 카드. 직원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학생, 잠깐 여기 앉아 계세요. 동생 괜찮은 거죠? 네, 검사 들어갔습니다. 형은 연신 검사실 쪽만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의자 위에서 젖은 바지가 몸에 들러붙고 있었습니다. 운동화 안에서는 물이 질척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자기 상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직 검사실 문만 향해 있었습니다. 멀리서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약병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뛰어가는 발소리. 그 모든 소리가 아이 귀에는 불길하게만 들렸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하는데.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형은 두 손으로 카드 지갑을 감싸 쥐었습니다. 해진 가죽 사이로 오래된 바느질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반지하 벽지는 곰팡이 냄새로 눅눅했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세숫대야를 이리저리 옮기며 빗물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 밥은 꼭 챙겼습니다. 오늘은 계란 넣었다. 그 말에 동생은 신나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기 밥은 일부러 안 먹는다는 걸. 엄마는 왜 안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프다. 거짓말. 엄마는 웃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엄마들은 똑같습니다. 배고프지 않다고 거짓말하고, 안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괜찮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뒤에는 늘 자식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형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마지막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마른 입술, 누렇게 뜬 얼굴, 숨 쉴 때마다 들리던 거친 쇳소리 같은 기침. 그런데도 엄마는 마지막까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로 버리지 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약속해. 엄마, 둘이 꼭 살아. 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납 직원이 급히 어디론가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원무과장님, 지금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카드입니다. 잠시 뒤 직원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예, 김혜진 명의입니다. 형은 불안해졌습니다. 저기요. 직원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문제 있는 거예요? 직원은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이 카드에 대해 들은 거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날 오면 쓰라고 했어요. 그게 다예요? 네. 직원은 다시 카드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있었던 건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 입은 중년 남자가 급히 걸어왔습니다. 병원 원무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카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얼굴빛이 싹 변했습니다. 이 카드 어디서 났습니까? 형은 움찔했습니다. 엄마 거예요. 어머니 성함이 김혜진 맞습니까? 네. 원무과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학생, 목소리가 한층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동생 치료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돈이 병원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왜요? 원무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카드만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지낸 유령을 본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생이 침대에 누운 채 나왔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코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괜찮아? 동생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형, 괜찮다니까. 나 때문에 돈 많이 들지. 시끄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 동생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혼난다. 그 말에 형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그 단어 하나는 이상하게 사람 심장을 후벼 팝니다. 특히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형은 동생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정말 세상에 자기 혼자 남게 될까봐. 여러분 그런 두려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보다 무서운 건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누군가 손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원무과장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병원장님. 잠시 뒤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김혜진 명의 블랙카드 사용 확인됐습니다. 형은 불안하게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원무과장은 자리에서 조금 멀어져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예, 아이들입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원무과장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커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마치 누군가 손에 들고 있던 걸 놓쳐버린 듯한 소리였습니다. 원무과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형은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 낯선 단어가 새벽 응급실 공기를 차갑게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늙은 남자의 숨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오시겠다고요? 원무과장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응급실 한쪽 구석, 자동문 가까이 선 그는 휴대전화를 양손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어깨를 잔뜩 굳힌 채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가슴 깊은 곳에서 겨우 끌어올리는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이들 지금 어디 있나? 응급실입니다. 한 명은 검사 후 처치 중이고 한 명은 보호자로 대기 중입니다. 아이들 이름은 원무과장은 잠시 형 쪽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낡은 카드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동생이 실려간 처치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확인 중입니다. 다만 둘이 쌍둥이로 보입니다. 전화기 너머 숨소리가 다시 끊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쌍둥이. 그 단어 하나가 전화선을 타고 응급실 바닥까지 무겁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무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드는 확실한가? 네. 김혜진 명의 블랙 긴급 승인 카드입니다. 그 카드가 아직 살아 있었다고. 전산상 삭제 금지 상태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를 움켜쥐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인지 손끝이 책상 모서리를 긁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나? CCTV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보내. 알겠습니다. 원무과장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듯 했습니다. 그는 병원 전산실로 급히 연락했습니다. 응급실 CCTV 화면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보안팀 직원들은 새벽의 졸음을 털어내며 모니터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 시간 도시 한복판의 고층 빌딩 꼭대기층에서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은 유리창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창문을 따라 가늘게 흘러내렸고 멀리 보이는 가로등 불빛은 젖은 도로 위에서 길게 번졌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벽식의 초침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큰 책상 앞에 앉아있던 노인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깨진 찻잔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차는 카펫 위로 번져 어두운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가 충격에 찻잔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오래된 나무 뿌리처럼 굽어 있었고 손끝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이름 하나는 평생 쌓아 올린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김혜진. 그 이름이 다시 그의 귀에 들어온 순간 노인은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해졌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바닥에 깨진 찻잔을 보고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그제야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 준비해. 어디로 모실까요? 성진병원. 비서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라면 비서들이 알아서 외투를 걸쳐주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직접 옷걸이로 걸어가 검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3번이나 놓쳤습니다. 비서는 그 모습을 보고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회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밥줄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사가 움직였고 그의 침묵에 임원들이 밤새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빛은 재벌 회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의 이름 앞에서 무너진 한 늙은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혜진 씨 관련 일입니까?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내 입에 올리지 마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라기보다 통증에 가까웠습니다. 비서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빗물에 흐려진 도시의 불빛 사이로 아주 오래전 골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낡은 분식집 앞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냄새가 골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그 골목에서 한 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여자는 낡은 우산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산 한쪽 살이 부러져 비가 새고 있었는데도 여자는 품에 안은 종이봉투가 젖지 않도록 자기 어깨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봉투 안에는 병든 어머니에게 가져갈 약봉지와 찐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산이 다 젖었네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여자는 웃었습니다. 사람이 젖는 건 말리면 되는데 약이 젖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남부터 걱정하던 사람. 자기 손은 얼어가면서도 따뜻한 찐빵을 남겨두던 사람. 그 여자가 김혜진이었습니다. 노인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고급 세단의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차 안은 가죽 냄새와 은은한 방향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빗길을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창 위를 규칙적으로 오갔습니다.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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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그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전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구두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는 혜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놓은 것이 아니라 밀어냈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집안이 반대했고 회사가 위태로웠고 결혼은 거래처럼 정해졌습니다. 돈 많은 집안끼리 손을 잡아야 기업이 산다고 했습니다. 사랑 같은 건 젊은 날의 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혜진은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비가 처마 끝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은색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처럼 맞춰 끼웠던 물건이었습니다. 기다리면 돌아와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늘 미안하다고만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나 돈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 하나는 부끄럽지 않게 줬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아, 나를 버리는 건 괜찮아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버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그를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잊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면 다 이길 줄 압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남들이 고개 숙이면 그게 인생의 정답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밤에 혼자 누워보면 알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미안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은 차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흰머리, 무거운 눈꺼풀, 그 얼굴 뒤로 젊은 혜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왜 이제야? 노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비서는 앞좌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도 속도를 조금 높였을 뿐이었습니다. 빗길 위로 차가 지나갈 때마다 물이 양옆으로 튀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보안팀에서 CCTV 캡처 화면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젖어서인지 손이 떨려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접수 창구 앞, 젖은 후드 점퍼를 입은 아이, 그 옆에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침대에 누워있는 또 다른 아이가 보였습니다. 노인의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선이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크고 맑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깔린 눈. 웃을 때도 다 울고 난 사람처럼 보이던 혜진의 눈이었습니다. 노인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오른쪽 뺨 아래 희미한 점이 보였습니다. 혜진에게도 같은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간신히 휴대전화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혜진이랑 똑같아. 그 한마디에 차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비서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지난 세월 동안 김혜진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는 것을. 겉으로는 누구보다 냉정했습니다. 가족 행사에서도 웃는 법이 없었고 자식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특정한 날이면 혼자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영수증, 그리고 보내지 못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서는 그 편지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너를 찾으면 그때는 늦지 않았다고 말해줄 수 있겠니? 그 문장 하나를 보고 비서는 더 읽지 못했습니다. 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응급실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얕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링거액이 투명한 방울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 소리가 형에게는 시간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춥지 않아? 동생이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손 차갑잖아. 형은 자기 젖은 소매로 동생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형의 손도 차가웠습니다. 둘은 서로의 체온이 되기엔 너무 많이 얼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 덮어요.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생은 지금 처치받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형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많이 위험한가요?
간호사는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침묵이 아이에겐 대답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보고 계세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답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모른 척해도 나쁜 예감은 옷깃 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처럼 자꾸 살갗을 파고듭니다. 형은 동생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뜨거운 이마가 드러났습니다. 너 기억나냐? 동생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뭐? 엄마가 우리 어릴 때 병원 놀이 해준 거. 동생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주사 아프게 났잖아. 맞아. 면봉으로 찔러놓고 환자분 참으세요 그랬지. 엄마가 더 신났어. 형은 웃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웃음보다 먼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날의 방 안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햇볕에 말린 이불 냄새, 끓이던 보리차 냄새, 엄마 손에 묻어있던 파스 냄새. 없는 살림이었지만 엄마가 있던 집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하나에 3시부터 누워도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늘 가운데 누워 양쪽 팔로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셋은 한편이야. 그 말 한마디면 무서운 밤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자리가 이제는 가장 차가운 빈자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이 작게 말했습니다. 형? 응. 나 엄마 보고 싶어. 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동생 손만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도. 그 짧은 말 안에 너무 많은 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장례식 날의 흙냄새, 화장터 굴뚝 위로 올라가던 연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있던 엄마 머그컵, 냉장고 문에 붙어있던 장보기 메모, 콩나물, 두부, 계란. 그 사소한 글씨가 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이 떠난 뒤 가장 아픈 건 큰 물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쓰던 작은 컵, 늘 신고 다니던 슬리퍼, 냉장고 속 반찬통 같은 것들이 남은 사람의 마음을 부숩니다. 형은 그때부터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생 앞에서만큼은 절대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는 어른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형은 고개를 돌려 응급실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아래로 흘러내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원무과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아까와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허리를 조금 숙이고 말 한마디를 고르는 모습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학생,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도윤이요. 동생은요? 한도아. 원무과장은 이름을 메모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안씨. 그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닙니다. 자꾸 왜 그러세요? 형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어른들이 모르는 척했습니다. 도움을 줄 것처럼 다가왔다가 결국 서류를 요구했고 보증인을 찾았고 돈을 물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어른들의 친절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카드 문제 있는 거면 그냥 말해주세요. 엄마가 훔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원무 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그 카드는 아주 특별한 카드입니다. 특별한 게 뭔데요? 원무 가장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 곧 누군가 오실 겁니다. 형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요? 그 카드를 만든 분입니다. 형은 카드 지갑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엄마 카드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머니 명의입니다. 그럼 왜 다른 사람이 와요? 원무 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동생 치료만 해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목소리가 응급실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형은 부끄러움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혹시 누가 엄마가 남긴 마지막 물건을 빼앗아 갈까봐. 혹시 병원비를 핑계로 동생을 내쫓을까봐. 혹시 또 세상이 자기들에게서 하나뿐인 걸 가져갈까봐. 원무 가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빼앗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생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형은 바로 돌아앉았습니다. 왜? 어디 아파? 화내지 마. 화 안 냈어. 엄마가 사람 미워하지 말랬잖아. 그 말에 형의 표정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절대 사람 미워하며 살지 말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이는 엄마가 떠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미워할 이유를 매일 하나씩 던져주는데 엄마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버림받아도 미워하지 말고, 굶어도 미워하지 말고, 울어도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에 잡아먹히지 말라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동생은 눈을 감았습니다. 형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드 지갑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카드 한 장, 작은 편지 한 장, 언젠가 세탁소에서 받은 오래된 영수증, 그리고 엄마가 자주 쓰던 머리끈 하나. 형은 그 머리끈을 볼 때마다 엄마가 부엌에서 머리를 대충 묶고 김치찌개를 끓이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냄비 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올라오고 엄마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후후 불었습니다. 간이 좀 싱겁나. 그러면서도 아이들 그릇에는 두부를 더 많이 담아주었습니다. 행복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 잠든 아이 이마를 쓸어주는 손, 학교 끝나고 돌아왔을 때 들리는 엄마 목소리. 왔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형은 그 평범한 말이 이제 세상에서 제일 비싼 말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회장의 차는 병원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노인은 다시 CCTV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한도윤, 한도아. 노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한도윤. 그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듯 천천히 불러봤습니다. 도윤, 도아.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잔인할 수는 없어. 그 목소리는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혜진이가 사라진 뒤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너도 알지. 알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 노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 찾는 것도 돈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한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 먹고 숨으면 재벌 회장도 못 찾더군. 혜진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정략 결혼을 발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떠난 줄 알았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혜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사람을 풀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옛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혜진이 울지도 않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아가씨 참 독했어. 아니, 독한 게 아니라 착해서 더 불쌍했지. 배가 좀 나온 것 같던데 혼자 괜찮다고만 하더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기 두려웠습니다. 만약 혜진이 아이를 가진 채 떠난 거라면 그는 한 여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피부치까지 버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그는 더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오래전 그가 억지로 쥐어주었던 카드. 힘들 때 쓰라고, 자존심 상해도 제발 쓰라고 만든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평생 단 한 번도 그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전산에는 사용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아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살았는지 알 것 같아서였습니다. 도움받느니 굶는 쪽을 택했을 사람, 자기 아픔보다 자존심을 지켰을 사람. 그런데 오늘 그 카드가 처음으로 쓰였습니다. 그것도 응급실에서 아이들의 손으로.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이제야 썼을까? 비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혜진이는 죽어서도 나한테 도움 청하지 않았어. 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야 쓴 거야. 차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만 차체를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 묻어둔 죄책감을 깨우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얀 응급실 간판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려 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비서가 급히 말렸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노인은 우산도 받지 않고 내렸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그의 어깨와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행원들이 달려와 우산을 씌우려 했지만 그는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됐다. 그는 병원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땅을 눌렀습니다. 마치 20년 넘게 미뤄온 죄의 문턱을 넘어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그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는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냄새,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곳의 냄새. 돈 많은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결국 침대 위에서는 한 사람의 환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냄새였습니다. 원무과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노인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이들. 원무과장은 조심스럽게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입니다. 노인은 한 걸음 옮기려다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이가 보였습니다. 젖은 후드 점퍼를 입은 형이 동생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동생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등은 작았지만 그 작은 등에 이상하리만큼 많은 세월이 얹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유리문 너머에서 마주쳤습니다. 형의 눈동자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낯선 노인을 보는 눈. 그런데 노인은 그 눈에서 젊은 혜진을 봤습니다. 비오는 골목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눈. 상처받았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던 눈.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혜진아.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동생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노인은 그 목걸이를 보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은색 반달 모양 목걸이. 오래전 혜진에게 직접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젊은 날 돈도 권력도 아직 자기 것이 아니던 시절 그는 시장 골목 작은 귀금속 가게에서 그 목걸이를 샀습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예쁘다.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게. 아니요. 이게 좋아요. 왜? 당신이 처음으로 내 생각하면서 고른 거잖아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노인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왜 그 목걸이가 아이 목에 걸려 있는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끝까지 간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에게 물려줬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노인은 손을 떨며 유리문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 네. 저 목걸이. 비서는 목걸이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무너졌습니다. 혜진이 거야. 그때 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형은 동생을 보호하듯 침대 앞에 섰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세상 전부를 막아보려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버텼을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호자가 되고 형이 되고 부모가 되어버렸을까? 그 생각이 노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원무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끝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처치실 안에서 동생이 기침을 했습니다. 가늘고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형이 급히 돌아섰습니다. 괜찮아? 숨 괜찮아? 동생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리문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힐 듯 휘청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무과장을 붙잡고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이들 어머니 사망 기록 확인했나? 네. 사인은 원무과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받지 못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인의 눈이 멈췄습니다. 치료를 못 받았다고 생활 형편이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노인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넘쳐났습니다. 병원도 있었습니다.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은 치료를 못 받고 죽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돈이 가장 살리고 싶었던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닿지 못한 것입니다.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처럼 세게 깨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후회는 이런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해준 후회도 아프지만 가진 것이 너무 많았는데도 몰라서 못해준 후회는 사람을 평생 무너뜨립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CCTV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혜진의 눈, 목걸이, 그리고 카드, 모든 것이 하나의 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무과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병원장님. 잠시 듣던 원무과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장님께서 확인하셨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원무과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카드 최초 등록 당시 비상연락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문구? 원무과장은 차마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 원무과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혜진이 아닌 김혜진의 아이가 이 카드를 사용하면 즉시 한성그룹 회장에게 연락할 것. 노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구는 그가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든 카드는 혜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뒤에 문구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김혜진의 아이. 그 말은 누군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진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젠가 이 카드를 쓸지도 모른다는 것을.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누가 그 문구를 넣었나? 원무과장은 전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록자는 당시 회장님 댁 비서실 소속으로 나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름. 원무과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최명숙입니다.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최명숙. 오래전 회장가를 지키던 사람. 그리고 혜진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 노인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휴대전화를 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명숙 씨 연락처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병원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급실 자동문 밖 빗속에서 한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회색 머리, 낡은 가방, 그리고 품에 꼭 안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 그 여자는 유리문 너머 아이들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대로 무너질 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습니다. 명수가.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들입니다. 노인의 숨이 멎었습니다. 여자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혜진 씨가 죽기 전에 제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 봉투 겉면에는 삐뚤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이 카드를 쓰는 날 그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 봉투 지금 여기서 열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비에 젖은 신발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고 천장 형광등은 사람 얼굴의 핏기마저 빼앗아가는 듯 하얗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낡은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솟아 있었고 손톱 끝은 오래된 노동의 흔적처럼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내밀면서도 차마 회장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평생 품고 살던 죄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죄라니 무슨 말이냐? 최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제가 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응급실 유리문 안쪽에서는 도윤이 도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아의 숨은 아직 가늘었고 산소호흡기 안쪽에 하얀 김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링거 방울은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규칙적인 소리마저 누군가의 시간을 세고 있는 것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복도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낯선 어른들이 엄마 이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진.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도윤의 속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세상 누구도 쉽게 부르면 안 되는 이름 같았습니다. 자기와 도아만이 조용히 꺼내 불러야 하는 이름 같았습니다. 엄마 얘기를 왜 저 사람들이 해?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아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형? 응, 나 여기 있어. 저 할머니 누구야? 몰라.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볼게. 도윤은 동생의 손을 조심스럽게 담요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동생 옆에 있어요. 지금은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을 저 사람들이 계속 말해요.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아이가 가진 마지막 울타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절박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복도에서는 최명숙이 천천히 과거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략 결혼 발표가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혜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혜진이가 너를 찾아왔다고. 네.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못 쓰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젖어갔습니다. 그때 혜진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네. 그때 이미 뱃속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회장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몰랐다는 말로 많은 죄를 덮으려 합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몰랐다는 말이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름 때문에 평생을 울고 누군가는 그 모름 때문에 목숨처럼 귀한 세월을 혼자 견뎌야 합니다. 최명숙은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날 혜진 씨에게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어르신들이 막았습니다. 회장님 결혼이 깨지면 회사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수천 명 밥줄을 끊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겁했습니다. 최명숙의 눈물이 턱끝으로 떨어졌습니다. 혜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 곁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줄 테니 멀리 가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묵은 죄책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가방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 가장자리에는 흐릿하게 바랜 꽃무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려다 포기한 듯 손수건을 다시 쥐었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는 돈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은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며 괜찮다 했고 자기 밥을 굶어도 남이 건네는 동정은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혜진 씨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명숙은 숨을 고르고 그날의 목소리를 그대로 꺼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구걸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누구인지 부끄럽지 않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회장의 두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도 외면했습니다. 최명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그날 문을 닫았습니다. 혜진 씨가 빗속에 서 있는데도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지나갔고 어느 병실 보호자가 낮게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병원의 소리들은 모두 작고 축축했습니다. 누구도 크게 울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조금씩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벽을 짚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최명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 밥줄이 끊길까 무서웠고 어르신들이 무서웠고 무엇보다 제가 이미 저질러버린 일을 인정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혜진이는 혼자 아이를 낳았구나. 네. 혼자 키웠고, 네. 아픈데도. 최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한 여자의 생이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좁은 방에서 배를 부여잡고 밤을 지새웠을 혜진. 아이 둘을 품에 안고 젖병을 물리며 잠 못 들었을 혜진. 열나는 아이를 업고 동네 의원 앞을 서성이다 돈이 부족해 돌아섰을 혜진. 자기 기침은 숨기고 아이들 체온부터 재던 혜진.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는 무얼 했습니까? 높은 빌딩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신문 일면에 이름이 났습니다. 상장을 받았습니다.
큰 집 거실에서 값비싼 그림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아이들은 낡은 반지하에서 엄마의 마른 손 하나의 의지에 자랐습니다. 사람의 성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정작 가장 지켜야 할 사람 하나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오래 포장된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최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봉투 봉인을 뜯었습니다. 오래된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병원 진단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편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듯 달아 있었고 글씨는 힘없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편지를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혜진 씨가 직접 쓴 겁니다. 회장은 손을 뻗었지만 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너무 떨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겨우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서랍 냄새가 났습니다. 조금은 눅눅하고 조금은 먼지 낀 냄새였습니다. 세월 속에 묻혀있던 마음의 냄새였습니다. 회장은 첫 줄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이들이 아주 힘든 날을 만났다는 뜻이겠지요. 그 한 줄에서 회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다정하고 끝까지 남을 먼저 생각하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오래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원망이 아이들 밥이 되어주지는 않으니까요.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그래도 이 세상에 와줘서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닮은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 눈 때문에 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로 한 방울이 번졌습니다. 최명숙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은 편지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당신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젠가 정말 피할 수 없는 날이 오면 그 카드가 아이들을 살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내가 못 지켜주는 날 당신이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 곁에 서주기를 바랐습니다. 회장의 손이 편지를 구길 듯 떨렸습니다. 혜진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나한테 한 번만 더 오지 않았니?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늘 늦게 묻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왜 한 번만 더 손 내밀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떠난 사람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남은 사람만 그 질문을 품고 긴 밤을 버티는 것입니다. 회장은 마지막 줄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당신 앞에 선다면 부디 돈부터 주지 말고 손부터 잡아주세요. 그 아이들은 돈보다 사람이 그리운 아이들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회장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손부터 잡아달라는 말. 그 말은 혜진이 평생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주지 못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손, 보호가 아니라 곁,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늦지 않은 책임. 그때 유리문 안에서 도아가 갑자기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형, 답답해. 도윤이 놀라 몸을 숙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간호사와 의사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커튼이 쳐졌고 의료진의 빠른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산소포화도 떨어집니다. 네뷸라이저 준비하세요. 보호자는 잠시 뒤로 물러나세요. 도윤은 물러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 여기 있을게요. 얘 혼자 무서워해요. 지금 처치해야 합니다. 손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의사는 잠시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너무 간절한 눈이었습니다. 결국 간호사가 도윤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요. 도윤은 커튼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커튼 안쪽에서 도아의 기침 소리와 의료기기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도윤은 즉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세요. 회장이 멈췄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 뭔데요? 왜 우리 엄마 이름 알아요? 회장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힘들 때 아무도 없었어요. 월세 밀렸을 때도 없었고, 엄마 아파서 밤새 기침할 때도 없었고, 장례식장에서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그 말이 복도 바닥에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윤은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괜찮았어요. 새벽마다 숨 못 쉬어서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그래도 병원 안 갔어요. 돈 든다고. 회장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안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요. 도윤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밥 더 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도윤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 그게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아이의 죄책감만큼 가슴 아픈 게 또 있을까요? 어른들이 감당해야 할 가난을 아이가 자기 탓으로 여기고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외로움을 아이가 미안함으로 품습니다. 그 작은 가슴에 얼마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겠습니까? 최명숙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르지 마세요. 그때 최명숙이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혜진이 아기 둘을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르고 지쳐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낡은 방 안 벽지 한쪽이 들떠 있었고 뒤편에는 작은 전기밥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혜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울음이 작고 도하는 손을 꼭 쥐고 잡니다. 둘 다 그 사람 눈을 닮았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보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혜진의 목에는 반달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튼 안에서 처치받고 있는 도아의 목에도 같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진, 최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내 엄마가 맡긴 거야. 도윤은 사진을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자기와 도아가 갓난아기였을 때의 모습, 그리고 엄마가 지금보다 훨씬 젊던 시절의 얼굴. 도윤의 눈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밥을 차릴 때도, 일을 다녀왔을 때도, 밤에 기침을 참을 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손끝으로 사진 속 엄마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너무 작아서 모두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커튼 안쪽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 도윤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의사가 커튼을 조금 열고 나왔습니다. 표정은 무겁지만 차분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만 폐렴이 심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며칠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살 수 있는 거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우선입니다.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졌습니다. 울음은 소리 없이 나왔습니다. 어른처럼 버티던 아이가 잠깐 다시 아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도윤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회장은 편지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 엄마가 왜 그 카드를 남겼는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두 말해야 한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이 회장을 향했습니다. 당신이 뭔데요? 회장은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하나를 입 밖에 내는데 수십 년이 걸린 사람처럼 입술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명숙이 또 다른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낡은 가족관계 서류 사본과 혜진의 마지막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그 메모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최명숙은 메모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혜진 씨가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끝까지 숨겨달라고 한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윤도 숨을 멈췄습니다. 최명숙은 메모의 마지막 줄을 읽고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도아야. 너희가 이 글을 읽는 날이 온다면 엄마가 평생 숨긴 사람을 만나게 된 날일 거야. 회장은 천천히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 순간 도아의 목에 걸린 반달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글자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은빛 목걸이 뒤에는 선명하게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뒤집어 쥐었습니다. 작은 은빛 뒷면에 새겨진 두 글자가 형광등 아래서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빠.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바짓단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수행원들도 원무과장도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끝내 도윤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 엄마를 혼자 두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없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눈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혜진의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못 지켰다. 최명숙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한동안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때 도아가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형?
도윤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도아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뭐를? 우리 이제 안 외로울 거래. 그 말에 회장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삼켜왔던 후회가 늦은 새벽 병원 복도에서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진.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볼래요?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하늘 끝으로 아주 희미한 아침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끝내 서로를 찾아낸 가족처럼 말입니다.